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라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의 댓글로 S&P 500 ETF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광화문 금융라 채널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S&P 500 ETF를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메시지인데, 이 내용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늘어난 것 같아서 정말 이 댓글들을 보며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S&P 500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ETF를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서 참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서 모아가실 수 있는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살펴볼 거고요. 이 중에서도 달러에도 함께 투자를 하는 개념인 환 노출형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ETF 선택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TF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인데요. ETF 투자에서 거래대금이 중요한 이유는 원활하게 매수와 매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ETF는 LP라고 해서 ETF를 원하는 가격에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클수록 좋은 건 아니고요. 거래대금이 너무 작은 걸 피하는 걸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ETF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운용기간이 길수록 큰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아직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같은 ETF 브랜드 중에 좀 더 친숙한 브랜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S&P 500 같은 ETF는 한번 모으기 시작하면 장기간 꾸준히 모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운용 기간이 길수록 거래대금이 누적되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가총액이 큰 ETF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ETF를 매수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 중에 기타 비용이라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타 비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공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ETF의 비용은 크게 총 보수,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율,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은 당연히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총 보수는 일반적으로 처음 ETF가 출시되고 네이버에 ETF를 검색하면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에게 친숙한데요. 그런데 총 보수 말고도 ETF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수와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율, 이 세 개를 모두 합친 비율이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타 비용은 가장 쉬운 예로 S&P 500이라는 지수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거든요. 기타 비용에는 이런 비용들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기타 비용은 ETF를 상장하고 1년 이내에는 좀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비교를 하시면 좋고요. 매매 중개 수수료율은 펀드 매니저가 ETF를 잘 운용하려면 지수를 잘 따르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매매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최대한 매매를 적게 하면서 지수를 잘 추종하도록 만들면 이 비용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역량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지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선택 기준은 안정적인 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총보수나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율은 모두 ETF의 가격에 녹아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 세 개의 비용이 너무 크면 ETF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할지라도 기간별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수를 잘 따른다면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크면 투자자들에게 좋은 상품이겠죠? 그 다음은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는 주가의 움직임이고, 똑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 움직임이 적은 것이 투자자들에게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잘 추종하면서 표준 편차는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ETF를 잘 운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건 주가의 움직임은 작지만 수익률은 높은 그런 상품일 거예요. 아마 제 채널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샤프 비율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익률과 표준 편차, 이 모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샤프 비율인 거고요. 샤프 비율은 투자할 때 감소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분배금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ETF에서 분배금을 주는 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에 투자자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분배금 지급이 ETF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ETF를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면서 분배금까지 잘 준다면 가장 좋은 ETF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분배금을 ETF를 매수하는 데 재투자하면 더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음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면서 환노출 ETF인 8개 ETF 모두의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요약했는데요. 맨 위에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는 이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ETF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명 뒤에는 전부 미국 S&P 500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용한 지 가장 오래된 ETF는 타이거와 아이스 ETF이고요.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로 운용한 역사가 오래될수록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클수록 좋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작은 건 피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총 보수는 KB스타와 코세프가 가장 저렴한 편이지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율을 합친 비율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코덱스와 솔 ETF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Y나 VOO, IVV 같은 ETF들은 모두 분기배당 ETF거든요. 그런데 솔 ETF는 월배당 ETF이고요. 아무래도 받을 돈은 빨리 받는 게 좋고 줄 돈은 늦게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배당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월배당 ETF라는 점이 솔 ETF의 특징입니다. TR ETF는 쉽게 말해서 배당금을 투자자들이 받지 않고 자동으로 지수에 재투자한다는 전제로 산출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S&P 500 ETF 중에서 코덱스만 TR ETF이고요. 그런데 TR ETF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점부터 모아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율 그리고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총 비용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타 비용인데요. 파란색의 타이거 그리고 주황색의 에이스 ETF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에이스 ETF의 기타 비용이 타이거보다 좀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거의 차이가 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말 기준 그리고 최근 3개월의 기타 비용은 타이거와 에이스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같았고요. 최근 6개월과 12개월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보인 타이거가 에이스보다 근소하게 더 낮은 수준이었어요. 다른 ETF 중에 특징적인 건 KB스타가 한때 기타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운용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는 점이 보이고요. 남색의 아리랑 ETF는 혼자 이렇게 치솟고 있죠. 이렇게 처음 상장이 되고 1년 이내에는 기타 비용이 크게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매매 중개 수수료율인데요. 이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ETF는 에이스 ETF였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타이거보다도 0.02% 이상 낮은 수준이었고요.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 평균 모두 다른 ETF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 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총 비용을 합산했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을 보인 ETF는 에이스였습니다. 에이스, 타이거, 코덱스 순서였는데요. 그 외 ETF들과는 총 비용에서 꽤 차이를 보였어요. 그 다음 실제 운용 성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비용이 적어도 수익률이 다른 ETF들보다 덜 나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따라서 기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어떤 ETF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에이스와 코덱스, 아리랑, 우리 이 4개 ETF가 상대적으로 구간별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분배금을 확인해 볼 텐데요. 아리랑과 우리 ETF는 분배금을 주지 않아서 각각 3개월과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좋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고요. 에이스 ETF가 똑같이 분기 배당을 하는 KB스타와 타이거 ETF보다 대체로 좋은 성과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주, 그러니까 거의 반년이거든요. 반년 동안 운용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에이스와 코덱스 ETF가 좋았고요. 표준 편차는 에이스와 솔 ETF가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가장 작은 주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에이스 ETF가 수익률은 좋으면서 표준 편차는 작았잖아요. 그래서 위험 대비 수익률은 에이스 ETF가 가장 좋았습니다. 샤프 비율이 가장 좋은 수치로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항목은 분배금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8개 ETF 중에 운용기간이 짧은 ETF도 있고 분배금을 주지 않는 ETF들도 있어서 4개 ETF들만 추렸고요.
이 4개의 ETF가 공통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했던 최근 2개 분기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솔 ETF만 월 배당 ETF라서 다른 분기 배당 ETF들과 비교를 하기 위해 3개월치를 합산해서 배당금을 계산한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가장 최근 배당 수익률과 2분기 배당 수익률 합산 모두 솔 ETF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근소하게 2위를 차지했던 게 에이스 ETF였어요. 솔 ETF가 앞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큰 두각을 보이지 못했지만 분배금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월배당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배당 ETF 브랜드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고요. 아직 운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ETF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오랫동안 운용된 두 ETF인 타이거와 에이스만 따로 뽑아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장 최근이나 최근 2분기의 배당률,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해마다의 배당 수익률 모두 타이거가 에이스보다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어요. 따라서 타이거 ETF는 최근에 분배금 지급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를 통해서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대금도 큰 ETF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항목을 통해 8개의 ETF를 빠르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용적인 부분, 안정적으로 운용해온 운용 성과, 그리고 분배금 측면까지 두루두루 1등과 2등에서의 최상위권 성과를 보인 에이스 ETF가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하게 모아갈 수 있는 ETF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처음 추천한 ETF가 여전히 잘 운용되고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맘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